Drop it. 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 최일구 몸쪽 꽉 찬 돌 짚고 쇼미더 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 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 뉴스 꼭 알아야 하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쇼미더 뉴스 전할 분 소개합니다. 뚱커벨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입니다. 소방관 여러분 힘내십시오. 뚱블리 정상근 시사 전문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소방의 날이라고 덕담을 해주셨군요. 네네 소방의 날입니다. 근데 지금 김경래 PD 그랬는데 여기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에 어디 기자하고 인터뷰했어요? 김 PD가 그러던데? 네. 어디 기자하고 인터뷰를 한 거예요? 아니 좀 어떤 언론사인지는 좀 밝히기가 좀 그렇고요. 그래요? 네. 네. 방송 준비는 잘 하고 오신 거죠? 그럼요. 취재원은 또 보호를 해야죠. 아니 오늘 방송 쇼미더 뉴스 오늘 방송은요. 네. 항상 잘하잖아요. 아니 인터뷰하느라고 지금 공부를 안 해요. 미리 했죠. 왜 이렇게 화를 내요, 근데? 아니 화나게 만드니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정상 기자 첫 네. 번째 쇼미더 뉴스 어떤 뉴스예요? 네, 시험대 오른 윤석열입니다. 네, 일단 오늘 윤석열 후보 일정부터 볼까요? 네, 오늘 오후 1시 반 이 국립 4.19 민주묘지를 방문해서요. 이 4.19 혁명 기념탑을 참배를 했습니다. 박명록에 글을 썼는데요. 이 4.19 혁명 정신을 늘 잊지 않고 자유민주주의를 확립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후 이 코엑스에서 열리는 전국 여성대회에 참석을 했는데 원래 이 자리에서 윤석열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가 처음 만날 것이다 이런 예측이 많았습니다만 이재명 후보가 오늘 불참하게 되면서 안철수 그리고 심상정 후보와 만났다라고 합니다. 오늘 불참하게 된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부인 네. 김혜경 씨가 새벽에 낙상 사고를 당해가지고 맞습니다. 오늘 새벽 1시 30분쯤 이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가 낙상 사고를 당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사고 경위는 알려지지 네.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크게 오늘 하루 다치진 일정을 않았다고 합니다. 취소한다고 그랬죠? 네, 뭐 예.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배 수장님. 네. 자, 국민의힘 쪽 보면 선대 구성 놓고 아주 미묘한 신경전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총괄 선거 대책위원장으로 지금 하마평에 오르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대대적인 물갈이를 예고를 했어요. 네. 왜냐하면은 기존의 선대위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강한 발언을 했습니다. 기존에 이제 윤석열 캠프에도 아주 많은 인원이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네. 현역 의원들도 대거 참여를 했는데 이 인원으로는 선거 못 이긴다. 이렇게 강한 발언을 했습니다. 한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서 이대로는 안 된다. 15년간 자리 사냥꾼들이었다. 그러니까 15년간은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MB와 또 박근혜 이 임기를 거쳐서 그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이 보수 정당에서 자리를 지켜왔던 사냥꾼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상당히 공격적인 발언을 한 겁니다. 여기 이제 이준석 대표도 뭐 파리떼다, 하이에나다, 온갖 또 동물들이 난무했는데 그런 만큼 바꾸겠다 이런 의미인데 윤석열 후보로서는 그래도 경선에 도움을 많이 줬던 인물들이잖아요. 이들도 마구마구 바꿀 수도 없어서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간에 이게 어느 정도의 절충이 가능할 것인가 아니면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총괄선대본부장으로 와서 이런저런 인사권을 행사할 때 여기에 대한 반발은 없을지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정상 기자, 네. 이준석 대표도 빅텐트가 아닌 실용성을 강조를 했어요. 네, 오늘 YTN 라디오 방송에 이준석 대표가 출연을 했는데요. 그 윤석열 후보의 이 당 선대위 구성과 관련해서 콘셉트가 있는 선대위를 구축해야 한다. 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민주당이 상당히 큰 규모의 공동 선대위원장 단위를 꾸렸는데 여기에는 이재명 후보를 찍지 않을 것 같은 이 서른 의원도 포함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게 오히려 인위적이고 자기적으로 보인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메머드급 선대위보다는 이 방향성이 분명한 실무형 선대위 구성에 무게를 실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 주변 인사들을 하이에나라는 식으로 지칭을 했었는데 이런 프레임을 얘기를 하면서 그런 인사들이 하이에나로 지목이 될까봐 잠잠한 편이다 이렇게 또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실용성을 강조했다. 숫자보다는 이 참모들의 어떤 능력 이런 걸 보겠다 이런 거고요. 배 수장님, 윤석열 후보 측근인 권성동 의원 소위 뭐 고향 친구라고 하잖아요. 예. 중반고죠. 비서실장으로 임명했는데 자 김정인 위원장 이게 뜻대로
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요. 권성동 의원을 비롯해서 기존의 캠프에서 역할을 했던 친구가 있잖아요. 권성동 친구도 있고 사선 의원이 이게 비서실장 되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물론 이재명 후보의 이 비서실장도 박홍근 의원이 3선 의원이에요. 그래서 항상 영선 대선 후보들이 지금 다선 의원들을 비서실장으로 찾고 있다. 그런 이유는 그만큼 경륜을 또 이 당 내에서 역할을 해줄 인물을 원한다는 것인데 권성동 의원이 친 MB계이기도 하고 고분고분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강릉,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외가가 있는 강릉의 이 중마고 친구인데 그러다 보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 뜻대로 안 될 것이다. 네. 권성동 비서실장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사이에 충돌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게 예견되고 있기도 하는데 이게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풀어야 될 과제예요. 네. 왜냐하면 지금 홍준표 후보하고 아직 길어지고 있거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선대위 구성 날짜가 언제로 잡혀 있죠? 지금 국민의힘이 11월 중순쯤에 하는 걸로 그렇죠. 돼 있던데. 네. 정상훈 기자. 네. 2030 세대 탈당 러시 두고도 당내 논란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 김재원 최고위원이나 김종인 전 위원장은 별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그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최근 2030 당원들의 탈당 행렬에 대해서 이 중앙당이 집계를 해봤더니 확인된 탈당자 수가 40명이 전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층 탈당 러시는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2030 세대의 탈당이 본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윤석열 캠프의 윤희석 공보특보가 이 라디오에 출연을 했는데 윤석열 후보가 국민 여론조사에서 뒤진 결과가 정당의 비지지층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역선택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목소리를 민주당 얘기다 이런 식으로 한 얘기여서 이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가장 공을 들이는 세대가 바로 2030 세대인데 그렇죠.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런 얘기 나오니까 또 이준석 대표가 저 펄쩍 뛰었잖아요. 펄쩍 뛰었죠. 실제로는 어떤 상황인가 2030 세대의 탈당 러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1,000명 정도 또는 그 이상 되는 숫자가 더 정확할 것으로 보이고요. 왜냐하면 30-40명 정도로서는 타격을 받지 않겠죠. 게다가 이제 이 숫자에 좀 더 주목하게 되는 이유가 이준석 대표로서는 당 대표로서 이게 이제 2030 세대가 이탈하는 게 이제 걱정일 수도 있지만 본인의 기반이 어디예요? 이대남 또 30대라고 이야기되는 2030 세대를 견인하고 있는 이준석 대표로서는 2030이 탈당하는 순간 본인의 정치적 운명도 타격을 받거든요. 근데 또 하나 실제로 그러면은 2030이 이번 대선에서 중요하냐? 정말 중요합니다. 데이터상으로 분석을 해보면 다음 대통령은 2030 이른바 MZ 세대죠. 네. 민준이가 결정합니다. 네. 데이터에 그런 게 나옵니까? 빅데이터를 돌려보면. 다는 안 나오는데 제가 네. 추가 발굴을 했죠. 오, 그래요? 네. 그 빅데이터 발굴 시스템이 어디 있어요? 갖고 계세요? 네, 지금 김경래 PD가 길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진행자가 이준석 대표한테 물어봤잖아요. 네. 2030 국민의힘 탈퇴한 분이 몇 명이나 되냐? 그랬더니 그걸 공개하면 자해행위가 돼서 공개 못하겠다. 정상 기자. 네. 공수처가 윤석열 후보를 추가 입건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공수처가 검찰의 판사 사찰 문건 작성과 관련해서 그 윤석열 후보를 추가 입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 건은 지난 6월에 이 시민단체에 고발이 있었고 지난달 22일에 입건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고발이 된 지 4개월이 지난 후에야 사건을 입건한 이유에 대해서는 그 공수처가 그 징계 처분 취소 소송 1심 선고로 보고 판단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쪽 반응은 어때요? 극렬하게 반발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에 대해서 공작처라고 한 바가 있었거든요. 김기현 원내대표는 윤수처다. 뭐냐? 윤석열 수사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후보가 선출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 윤석열 후보를 추가 입건하지 않았냐. 윤석열 후보를 흠집낼수록 윤석열 후보의 존재는 더 부각된다. 검경을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검경은 또 공수처까지 원팀으로 이재명 당선 작업을 노골적으로 하고 있다 비판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한 유튜브 보시던 시청자께서 배종찬 소장 머리에다가 귤을 던지면 머리카락 속에 꽂힐 것 같은데요. 밀림이죠, 뭐 밀림. 뭘 던지면요? 귤. 귤요. 예, 네, 귤임이 되죠. 귤이. 자, 알겠습니다.
정상 기자 두 번째 네. 쇼미더뉴스는요. 돈 뿌리기 경쟁입니다. 재난지원금 얘기인데 이 이재명 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밀어붙이고 있고 민주당이 오늘 오전에 나온 이야기 보니까 내년 1월에 지급하기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내년 1월에 지급하기로 결정했고 한 20에서 25만 원, 그 1인당 그 정도 개수가 될 것이다라는 구체적인 금액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가 오늘 그 원내대책 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국민 일상 회복 그리고 개인 방역을 지원하기 위해 이 전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 지원금의 지급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회계 연도가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지급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배 수장님 이재명 후보는 초과 세수가 40조라고 그러고 홍남기 부총리는 10조다 이렇게 하는데 팩트 체크를 한번 해주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이게 어느 기준 시점이냐에 달려 있는데 실제로 올해 연말까지 이제 다 들어오는 걸 생각하면은 이제 한 40조가 돼요. 40조가 살짝 넘습니다. 근데 이제 7월 달에 이미 초과된 세수 30조를 써버린 거예요. 네. 7월 달에 이제 추가 경정 예산을 할 때 30조 원 조금 넘게 들어왔던 그 추가 세수는 사용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다 말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입장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기준에서는 올해 연말까지 다 들어오는 전체 이 초과 세수는 40조가 맞고 홍남기 그러니까 부총리는 올해 연말까지 40조가 더 들어오는데 네. 홍남기 부총리는 30조는 곳간에다 도로 채워 넣어야 된다. 그래 10조밖에 안 남는다. 뭐 이런 얘기 30조는 아니겠어요?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썼으니까 장부상 도로 넣어야 된다 이거죠. 왜 제 설명을 가로막으세요? 자, 정상 기자. 네네. 윤석열 후보는 자영업자한테 50조를 지원하겠다. 여기 공약을 내놨는데 이것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그 윤석열 후보가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한 얘기인데요. 이 코로나 긴급 구조를 하겠다라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같이 찔끔찔끔 지원을 하지 말고 정부의 영업시간 및 인원 제한으로 인해서 이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피해를 전액 보상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 50조 원을 쓰겠다라고 한 건데요. 그러자 이재명 후보가 좀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대의 주장은 무조건 반대를 하고 이 재원 대책도 없이 내가 대통령이 되면 하겠다라고 던지는 이 포퓰리즘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을 했는데요.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가계소득 지원 그리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라는 이중 효과가 있는데 그걸 위해 필요한 13조 원은 반대하면서 50조 원을 하겠다는 건 국민 우롱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 50조를 이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뭐 채권 발행을 하겠다는 거죠. 대통령이 되면. 네, 그렇습니다. 네. 채권이라는 게 결국 나라 빚으로 부채죠. 남는 건데. 네. 네. 근데 정부는 이것도 저것도 올해는 다 어렵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의 아닌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올해 내에는 이미 예산이 다 설정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내로는 힘들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민주당 쪽에서 시도하고 있는 것이 이제 내년 1월 지급인 것이고 또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자영업자 50조도 이것도 다 국회에서 예산 편성이 돼야 되는 것이고 국가 부채를 무한정 늘릴 수는 없다.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네. 하여튼 민주당에서는 뭐 표결을 통해서라도 재난지원금을 내년 1월에 이제 지급을 하겠다는 그런 입장인 거죠. 오늘 네네. 결정 나온 게. 자, 이재명 후보가 페미 정책에 문제 제기한 온라인 글을 성대위에 공유해서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이재명 후보가 이 당 선대위 관계자들에게 그 2030 남성들이 문재인 정부에 등을 돌리고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을 지지한 이유가 이 페미니즘 우선 정책 때문이다. 뭐 이런 분석글을 공유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딴지일보 자유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인쇄해서 공유를 하고 이 캠프 관계자들에게 읽어보라고 권유를 했다라는 건데요. 글 내용이 이런 건데 2030 남성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등을 진 것은 2030 남성들의 얘기에 귀 기울이는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고 또 각종 페미 정책으로 남자들을 가장 적극적으로 역차별한 사람들이 민주당의 이 페미 의원들이다 뭐 이런 주장을 담았다라고 합니다. 네. 2030 남성들의 표심이 이번 대선에 좀 상당한 관심사입니다. 하여튼. 중요하죠. 중요한데 홍준표 후보가 2030 2대남, 3대남의 지지를 많이 받았던 이유가 군복무에 대한 보상도 상당히 중요했거든요. 네. 이게 결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잖아 있어요. 왜냐하면 20대, 30대 남성만 보면 전체 유권자의 한 15에서 17%가 되거든요.
적지 않아요. 이들이 한 후보에만 몰표를 몰아주고 투표율이 한 90% 넘어가면 10%를 더 얻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할 수밖에 없고 또 가상화폐라든지 또 오히려 30대 20대는 이들은 오히려 역으로 역차별 당한다. 남녀 공정을 이야기하고 있기도 한데 그래서 상대적 박탈감 학력이 단절되지 않는 학단이다. 여성의 경단에 경력 단절에 버금갈 정도다. 군복무 보상해달라. 이걸 어떤 후보가 더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20대 30대 남자의 표심이 달라지겠죠. 알겠습니다. 네. 자,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 정상근 시사 전문기자와 함께 쇼미더뉴스 하고 있습니다. 배 소장님, 세 번째 쇼미더뉴스는 뭐죠? 대통령 딸 청와대 거주 논란. 허리케인 디스크에서도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 딸이 이제 관저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1년 가까이 이제 대통령의 딸입니다. 문다혜 씨가 청와대 관저에 대통령 내외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인데 청와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청와대 입장을 바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확인해 줄 수 없다. 근데 대체로 지금 정가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지난해에 이 살고 있던 주택을 처분했기 때문에 같이 살고 있다고 보여져요. 보여지는데 청와대에서는 그 사실조차 밝힐 수가 없다는 겁니다. 관련 법에 따라서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의 구체적인 신상에 대해서는 다 공개를 안 하도록 돼 있답니다. 네, 경호상의 문제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경호상의 그런가 보죠?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추가를 한 게 뭐냐면 청와대에서는 법을 어긴 거는 단 하나의 사실도 없다. 법을 어긴 내용은 없다라고 설명했어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성인 자녀가 함께 생활하는 건 이거 관사 테크다. 아빠 찬스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 허은하 국민의힘 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청와대에 이 미성년자도 아닌 대통령의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것을 뭐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혼자 서울에서 집을 사서 생활을 할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이 청와대에 들어와서 같이 살고 있느냐? 뭐 청와대에 뭐 쓰는 돈들이 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이었습니다. 네. 청와대하고 또 여당 쪽 입장은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걸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와대 관계자의 이야기는 아니 가족이 그것도 미성년자도 아닌데 같이 살고 있는 것이 국민 세금이 나가는 것 아니냐 이게 이제 지금 국민의힘에서 따져 묻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청와대의 공식 확인은 뭐냐면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사항은 경호법이 적용되고 그리고 뭐 같이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는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거주와 관련해서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적절한 사항은 없다고 일단 밝혔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자, 마지막으로 요소수 문제 좀 어떻게 정리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베트남에서 요소를 뭐 다음 주 중에 수입하기로 했고 또 호주에서 들어오는 요소수도 한 7,000리터를 더 수입하기로 했는데 근데 그 정도 물량은 그 국내에서 하루면 소비될 수 있는 양이어서 화물차 우리나라에 200만 대라는 거 아닙니까? 네, 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인데요.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그 요소수 품귀 사태 관련해서 정부가 지금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서 해외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국민들께서는 뭐 지나친 불안감을 갖지 마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만 아직 뭐 이렇게 뾰족한 얘기가 나오진 않고 있어서 좀 많은 우려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항구에 우리 네. 민간 기업에서 수입 신청했던 요소, 네. 요소수의 원료가 되는 요소 19,000톤이 야적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거라도 빨리 풀어 갖고 오면은 네. 괜찮을 것 같다고. 이 설명을 그러는데. 계속하고 있는 것이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금 총괄을 하고 있거든요. 요소수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대국민 사죄를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중국과 빨리 외교 협상을 통해서 지금 주중 대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주중 대사를 지금 도사가 아니고 대사예요. 대사입니다. 근데 지금 중국이 또 6중 전에 지금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를 하고 있기는 하더라도 빨리 이 부분은 외교적으로 왕이 외교부장도 있잖아요. 상당히 우리하고는 좀 또 소통이 되는 인물이거든요. 빨리 이야기를 해서 이 부분을 좀 해소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게 보니까 요소수라는 것이 탱크와 농기계 또 소방차에까지 요소수를 또 투입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경유 차량이고 디젤 차량이라면 그렇다면 이게 좀 요소수 주권 차원에서의 대비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우리가 롯데케미칼이나 KG 케미칼에서 롯데정밀화학, KG 케미칼에서 생산을 했었거든요. 그럼 적어도 우리 국내에서 약 한 전체 수요의 한 20% 정도는 생산을 하다가 만약에 비상 위기 단계에는 최대 전체 규모의 한
수요의 한 80%까지는 충당 가능한 그런 비상 대기 단계 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이 시스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일본이 30% 정도 요소수를 생산을 하는데 정부에서 지원금을 줘가면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도 그렇게 우리는 해야죠.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민간 업체에서 못 만들고 있는 상황이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쇼미더 뉴스 배종찬 소장,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쇼미더 뉴스.